최근에 멀티비타민 제품에서 그 요오드 함량이 훨씬 더 많이 초과되는 약 12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었나 봐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몇 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오드 함량이 많이 유입이 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미국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엔 주가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요. 안전과 건강, 환경에 대해서 규정이나 법 같은 게 가장 선도하는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스 레인지 사용,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법 제정까지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관련 업계, 가스레인지 업계에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습니다. 3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고요. 3심 판결이 만약에 통과되면, 실제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가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도요, 가스레인지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레인지만 써야 되겠죠.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캘리포니아 주는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걸까요? 참고로 뉴욕주도 그렇습니다. 뉴욕주도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어떤 입장문을 냈었냐면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가스레인지를 그냥 켜놓기만 한 겁니다. 킨 다음에 화학 분석을 합니다. 유해한 물질이 뭐가 나오는지 분석해 봤더니 그 결과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이산화질소가 나오고요. 이산화질소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고 폐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게 가스레인지를 켜도 나오더라. 게다가 일산화탄소도 조금씩 계속 나오더라. 보통 이런 가스불을 켜면 이산화탄소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변에 산소가 조금만 모자라져도 순간적으로 이산화탄소 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이거 가스레인지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전기레인지 사용 구매를 오히려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실제 통과되면 미국 전역으로 그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우리가 개개인이 움직이면 늦은 걸 수도 있잖아요. 유해한 물질 나오는 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죠. 조심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전기레인지를 교체하시는 게 더 낫고요. 전기레인지를 당장 교체하시기 어렵다면 반드시 요리하실 때 환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환기를 좀 잘못하세요. 보통 요리할 때 옆에 그냥 문 하나 살짝 열어놓고 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 유해가스 농도 낮아지는 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2군데 이상 여셔야 돼요. 한 군데 열고 딴 데도 하나 열으셔야지만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유해가스가 나왔을 때 농도가 확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많이 한 상태에서 요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드 하나 켜고 옆에 문 하나만 여는 것보다는, 참고로 후드 하나만 켜는 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집집마다 후드 성능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드 켜는 거랑 옆에 하나 여는 거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반드시 2군데 이상 열어주셔야지만 공기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2군데 이상 창문 열고 문을 열고 가스레인지 켜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랑 전기레인지, 그러니까 전기레인지 중에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2개 놓고 왔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전기레인지는 전자파가 나오니까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가지고 위험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도 안 좋은 거 봤는데 가스레인지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최대한 세게 좀 약하게 해서 요리 좀 천천히, 우리가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풀 세기를 한 다음에 막 빨리 이제 가열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급적 좀 낮은 온도에 좀 세게 조절해서 약하게 해서 서서히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자파라는 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전자파 세기 확 약해져요. 그래서 너무 밀착해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한다든지, 이렇게 저어줘야 되는 거 아니면 단지 덮이는 과정에서는 그 앞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가스레인지하고 비교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잖아요. 집에 다 전자레인지 집집마다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전자레인지에서도 전자파가 당연히 조금씩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또 이게 규격이 있어요. 국제 기준도 있고 어느 이상 빠져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걸 맞춘 증거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조금씩 나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작동 중일 때는 괜히 그 앞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뜨거운 어떤 이슈였죠. 유명한 브랜드에서 멀티비타민 제품에서 그 요오드 함량이 잘못 기재돼서 자진 회수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밝혀낸 건 아니었고요. 그 회사에서 직접 밝혀낸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출시된 것 중에 혹시 뭐 문제된 건 없는가 자체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그 표기된 거 있잖아요. 요오드 함량 표기된 거를 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되는 확인이 됐는데 약 12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진 회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먹을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은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거 큰일 나지 않아? 뭐 이런 우려가 많이 섞였던 게 사실이죠.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약처에서도 아예 권장 섭취량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이거는 먹어줘야 된다. 권장하고 있죠. 또 1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넘어서 안 된다. 1일 상한 섭취량.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1100 마이크로그램. 이건 넘지 마라. 정해놓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관대합니다.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좀 높게 1일 상한 섭취량을 정해놓죠. 그러니까 150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2400은 넘어서 안 된다. 2400 마이크로그램은 넘어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멀티비타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멀티비타민에서 129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살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뭐 위험하네 마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상한 섭취량 우리나라 2,400으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멀티비타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사실은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봅니다.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 조치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영양제 하나의 그런 해프닝보다는 우리가 요오드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요오드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나라 수산물 해조류 제품 중에서 유럽에서 몇 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수입 금지 조치가 됐을까요? 그 자기네가 정한 기준치가 있거든요. 식품에서 특정 요오드 함량이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기준치를 정해놨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기준치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간간히 이런 일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전체가 금지된 건 아니고요. 그냥 해당 특정 제품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적발될 수밖에 없냐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식품별로 요오드에 대해서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역 장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역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요오드 함량이 농도가 5000ppm이 나오든 300ppm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외 수출하게 되면 바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들은 정한 게 20ppm입니다. 20ppm 넘는 제품은 유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통되면 그런 것들 일반적인 섭취량을 봤을 때 그런 게 꾸준히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독일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요오드 함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과한 섭취는 안 시키려고 유럽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까 뭐라고 했죠? 기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해조류가 5000ppm 나와서 적발 대정이 있었는데요. 5000ppm의 농도의 미역국 한 그릇을 제가 먹게 되면 한 그릇만 먹어도 아까 우리가 정한 상한 섭취량 있죠. 2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은 미역국 한 그릇 드셨을 때 몰라요. 왜? 정부가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10ppm짜리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이 미역인지 5000ppm이 있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 먹었을 때 적정량이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미역국을 먹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기준치에 제품별로 식품별로 요오드 기준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기준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인 섭취량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수유부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미역국 많이 먹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봤더니 뭐 갑상선 기능에 문제 생기나? 라고 이제 검사해 봤더니 문제 없더라. 이런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정 측만 이제 본 거고요. 전 연령에게 해서 막 충분히 연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오드만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성분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건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연구는 충분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과한 섭취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문이 나왔고요. 2025년에 어떤 논문이 나오고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신문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 커피가 황반변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환승반변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딱 뜯어서 넣어서 그냥 정수기에 뜨거운 물만 붓거나 바로 나오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황반변성, 정확히 따르면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밝혀졌는데요. 논문을 제가 천천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도대체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 우리가 로스팅 원두 커피, 추출 커피랑 뭔 차이냐라고 봤을 때 거기서 그러는 거야. 인스턴트 커피는 더 고온에서 오래 볶으니까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 이런 것들이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니까 눈에 안 좋다.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만 했어요. 당연히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지적하는 아크릴아마이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함량이 있을 때 좀 더 농도가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거기 들어가는 원두가 로스팅 원두보다 실제 더 높은 건 맞아요. 실제 실험한 결과도 있고요. 한 농도가 2배 정도 높게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모든 이런 독성 물질들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우리가 한번 주문해서 드시면 거기 들어가는 원두량을 계산해 보면요. 일반 인스턴트 커피 봉지 하나 뜯어서 먹는 양과 비교해 보면 원두량이 일반 아메리카노 한 잔은 훨씬 더 많아요. 한 잔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아크릴아마이드랑 최종 당화산물의 양을 따져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게 더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일반 아메리카노가.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실제 황반 변성 확률이 높아진 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식품 분석, 사람을 어떤 식품 분석할 때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분석하면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종합적으로 봤었어야 돼, 그 연구진이. 그 사람의 인스턴트 커피 아메리카노냐만 따지지 말고 섭취 다른 식품군을 봤어야 되는데, 제 생각, 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특징이 뭘까요? 인스턴트 커피는 봉지에 뜯어서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편리함에 어떤 정말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제 생각인데 평소에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직접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 습관은 별로 없고 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공식품을 제가 왜 그런 걸 예를 들었냐면요. 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왜 생성이 되냐면 보통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게 같이 있을 때 120도 이상에 노출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아크릴아마이드나 여러 가지 다른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공식품들 이미 고온에서 조리가 된 상태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 아크릴아마이드 함량들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섭취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장 감자칩, 감자튀김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농도가 높아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그때 그런 거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다면 오히려 이런 커피의 상관관계보다 가공식품 섭취량과 상관관계를 봤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문기사 한번 보고 나 이제 집에 있는 맥심 커피, 봉지 커피 다 갖다 버리고 원두 추출 커피 난 그거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제가 했죠.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런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고온에서 튀기다 보면 120도 이상에 노출되게 되면 그런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팝콘에서도 나오고요. 일반 전에서도 나오고요. 빵에서도 나오고요. 그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온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음식들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티 자체는 좋은 성분 너무 많죠. 좋은 거 많은데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망이 있잖아요. 망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제 우려 먹는 건데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삼각망 그 티백을 너무 즐겼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 그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그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수억 개가 나오더라. 미세 플라스틱 수억 개 나오더라. 심지어 1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 플라스틱을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나노플라스틱도 뭐 억 개 이상 나오더라. 티백 한 개에서 그 난리가 난 거죠. 그 연구를 발표가 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티백 이 플라스틱 소재도 성형 가공을 해야 되겠죠.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이 좀 끊어져 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 붓게 되니까 그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미세 플라스틱 과량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반 종이 기반의 것도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플라스틱 코팅돼 있어요. 폴리에틸렌 소재가 코팅돼 있고요. 그것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좀 떨어져 나오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또 움직여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티백망을 만듭니다. PLA라고 합니다. 폴리락틱 액시드인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죠. 이거 옥수수로부터 만든 겁니다. 생분해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했을 때, 담갔을 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데, 생분해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험 결과 보면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 PLA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걸려요. 그런 과정 동에서 당연히 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그런 연구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티백을 드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티백 회사 제가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테인리스 망 있죠? 이런 망에다가 봉지를 다 열어서 입을 털어요. 턴 다음에 뜨거운 물 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싸지도 않은데 그걸 자주 애용하신다면 그런 티백 업계에서도 그런 거 안 만들겠죠. 그분들 오히려 그런 거 안 만들면 제조 원가가 싸집니다.
서로 윈윈이고 환경도 좋고 우리 건강도 좋고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고요. 티백망 이런 우리는 망들 다이소만 가도 저렴하게 팔거든요. 근데 다 우려서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장 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머그컵에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뜨거운 거 먹을 거 많이 줘요. 근데 찬 거는 여전히 플라스틱통, 피 기반의 플라스틱통에다 주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가급적이 머그컵에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티백을 즐기신다면 가급적이면 사실 봉지를 뜯어서 스테인리스 망에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우려서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미세스 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이제 충격적인 이제 기사가 발표가 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농민일보에 어떤 기자분이 우리가 참기름 많이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 당연히 참기름은 뭐로 만듭니까? 참깨로 만듭니다. 참깨가 국산도 당연히 있지만 수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기름통을 한번 살펴보세요. 원산지가 나옵니다. 참깨 원산지가 다 나오는데 많아요. 미국도 있지만 중국도 있고 베트남, 인도, 에티오피아 다양한 나라에 정말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어떤 농민일보 기자분이 한번 실험을 한번 의뢰해 봅니다. 수입산 참깨, 미국산이었으면 미국산 참깨를 한번 분석을 해봐요. 이 안에 혹시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치의 19배가 넘는 글리포세이트 농약이 검출이 됐던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농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게 생식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당연히 잔류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 농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9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했더니, 일단 첫 번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이 너무 관대합니다. 미국이 오히려 더 관대해요. 그쪽은 미국 하면 보통 우리가 테슬라나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농업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체 땅의 40%가 농지예요. 미국 땅에. 그 정도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농업 수출 많이 한 나라다 보니까 제초제 같은 이런 농약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800배입니다. 800배 많이 써도 잔류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그건 그들 기준인 거고요. 근데 한국에 수출할 때는 당연히 한국도 뭔가 기준이 엄격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엄격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많이 썼던 거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건데요. 식약처에서 수입산 참깨에 대해서 농약을 검사하잖아요. 수백 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중에 글리포세이트 농약이 검사 항목에 없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집니다. 2025년 7월에 밝혀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다라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도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검사 안 한다는 거. 한국에 수출할 것도 역시 마음껏 뿌리고 키워서 수출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산 참깨에서 기준치의 19배가 되는 제초제가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된 거고, 그게 참깨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시중에 유통됐겠죠. 참기름 제조업체로도 갈 것이고 참기름 업체에서 그거로 짰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기준치 이상의 글리포세이트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현실이고요. 이건 빨리 규정이 정비가 돼서 검사 항목에 빨리 글리포세이트가 추가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산에서 그랬으면 다른 나라에는 멀쩡했을까요? 중국, 다른 나라, 에티오피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글리포세이트 검사 안 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껏 뿌린 거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빨리 우리나라의 그 법에 허점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건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부분 다 수입산 참깨를 많이 쓰고요.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국산 참깨라든지 유기농 인증받은 어떤 그런 참기름들 좀 애용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어떤 게 이제 법이 통과됐냐면요, 식용색소가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화학 구조가 복잡하고 이름도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호칭으로 불러요. 적색 1호, 식용 적색 2호, 적색 3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적색 3호, 4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적색 3호 식용색소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가 됐고요. 정확히 이제 공식으로 발효되는 건 2027년도부터입니다. 2027년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용색소 3호는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색 3호 그 식용색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정해놔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농도를 정해놓습니다. 이 농도는 넘어가지 마라. 써도 되니까. 현재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지를 추진하는 걸까요? 그게 수많은 결과들을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한테 특히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주의력,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금지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예 금지하는 거거든요. 특정 농도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농도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제품은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붉은색 색이 보이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그 성분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분표에다 이제 공개해야 되다 보니까 적색 3호라고 적혀 있어요. 썼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들어간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성인들한테 미치는 또 노약자한테 미치는 그런 연구가 충분히 연구됐느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식용색소 먹지는 않거든요. 다른 성분들 같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유해한 성분도 같이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게 복합독성이라고 하는데 복합독성은 충분히 연구가 안 됐습니다. 특정 문제를 일으켜서 금지하는 거라면 우리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도 법 규정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우리도 적색 3호가 들어간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섭취량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차후에 일어날 또 어떤 추후에 밝혀질 연구 결과를 또 갑자기 독성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지식 한사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항상 저한테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안전한 사용 방법만 지키게 되면 위험한 물질의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사용 규칙 잘 지키시면서 사용 방법 잘 지키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